인사하고 시작합시다. 바르게 합시다. 인사합시다. 유자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선생님이 조금 달라진 게 있나요? 네, 머리를 좀 짧게 잘랐습니다. 조금 지난번 강의보다는 많이 시원해졌죠? 그리고 교실이 조금 더 밝아졌어요. 그전까지는 여러분들이 화면이 잘 안 보일 것 같아갖고 선생님이 커튼을 다 친 상태에서 수업 영상을 촬영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화면이 너무 어둡다라고 얘기하는 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얘기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어가지고 선생님이 고민을 좀 하다 보니까 이 앞에 교탁 앞쪽에 교실 앞에 화면을 좀 밝게 나오게 하기 위해선 확실히 빛이 중요하겠구나 해서 커튼을 다 열고 최대한 빛을 모으면서 이렇게 강의를 영상을 녹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밝게 나오겠네요. 화면에 사람이 좀 반사되거나 사물이 반사되는 거는 조금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볼 때 밝게 보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마스크도 다른 거 끼고 왔어요. 그전에는 이렇게 주름이 잡혀가지고 말하다 보면 자꾸 점점 내려가서 선생님이 자꾸 올려가고 코 만지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강의 들으면서 좀 답답했을 텐데, 이제는 아예 그냥 이렇게 통짜형으로 하고 와갖고 내려가진 않습니다. 선생님이 강제로 잡아 당기지 않는 이상은 안 내려가니까 조금 더 여러분들이 강의에 집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학습지 오늘 학습지는 역사 32번 되겠습니다. 32번 이슬람 세계의 형성과 발전 되겠죠.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 학습지를 다 받으셨을 겁니다. 이 학습지는 여러분들이 학교 온 날이 있었을 거예요. 지난번에 진로 자료 받으려고 학교에 잠깐 들러서 학습지를 다 가져간 날이 있었죠. 그때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역사 학습지를 각자 책상 위에다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다 가져가셨을 것이고, 혹시 못 받았다 싶으면 선생님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주셔서 학습지 교문에서 만나서 받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거는 이제 생략하고 가장 중요한 수업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인도에 이어서 3단원 이슬람 세계의 형성과 발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서아시아, 중동, 이슬람 문화권이라고 불리는 그런 지역들이 있죠? 석유 많이 나오는 그런 동네. 여러분들 어디를 많이 알고 계십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이런 나라들 기억나십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의 여러 이런 나라들도 중세에 와가지고 역사가 크게 바뀌게 됩니다. 그 내용, 여기 한가운데는 바로 이슬람교라는 종교가 있죠. 이슬람교의 형성, 그리고 이슬람교로 인한 이슬람 세계가 만들어지고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상당히 짧으니까요, 여러분들 긴장하지 마시고 들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이렇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볼까요? 이슬람교의 성립 과정과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이슬람교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그 배경을 알아보고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식으로 이슬람 사회에 영향을 줬는지, 이 중동 사회에 영향을 줬는지. 두 번째 목표, 이슬람 문화가 세계 문화에 끼친 영향을 우리가 말할 수 있다. 이게 두 번째 목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슬람교도 세계 종교 아니겠습니까? 불교, 크리스트교, 그리고 이슬람교, 이러한 메이저급 종교들, 이러한 종교들이 정말 많은 영향을 줬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아주 큰 영향을 줬는데, 특히 이 중에서 이슬람교로 인한 만들어진 문화가 이 세계 역사에 어떠한 영향을 줬는지도 우리가 아울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생각을 열어보는 영상 한 편 보고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학습지 회사에서 다운로드 받은 건데 저작권은 없으니까 바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영상 보시죠. 이슬람 상인 교역으로 세계를 묶다. 이번에는 어떤 물품들을 교역하셨습니까? 인도, 동남아시아 등지에서는 향료를, 중국에서는 비단과 도자기를 사왔다네. 특히 중국의 비단은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많아 더욱 많이 들여와야겠어. 그리고 다음에 중국에 갈 때는 우리가 만든 유리 제품들을 더 가져가야겠어. 중국인들의 반응이 아주 좋았거든. 이슬람 제국이 팽창하던 과정에서 이슬람 상인들은 육상 교육뿐 아니라 해상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이슬람 제국은 대외 교류를 통해 동서양의 문화를 종합하여
수준 높은 문화를 이루어냈고 이는 유럽의 학문 발달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지금부터 이슬람 제국의 확대 과정을 알아보고 이슬람 문화에 공통된 문화 요소를 살펴봅시다. 네, 잘 보셨습니까?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슬람교의 성립. 그러면 이슬람교라는 종교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게 되었을까요? 일단 이슬람교는요, 무함마드라는 사람이 이제 창시를 했죠. 7세기 초에 메카라는 이 서아시아의 큰 도시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상인으로 활동하던 이 무함마드라는 사람이 만들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빈칸에 무함마드 써보세요. 동그라미 1번에 무함마드. 옛날에 선생님 어렸을 때는 마호메트라고 배웠는데요. 마호메트라는 발음보다는 무함마드가 좀 더 현지 언어에 더 적합하다, 네, 좀 더 가깝다라고 해가지고요. 요즘은 무함마드라고 배우죠. 배경은 7세기 초, 그러니까 600년대 초반에 메카의 상인인 무함마드가 창시했다라고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언제예요? 삼국시대가 되겠죠? 삼국시대. 무함마드가 창시했다. 실질적인 배경이 있을 겁니다. 어떤 배경이 있느냐? 배경 하나씩 알아볼게요. 그 당시에는요, 동아시아와 유럽 세계를 잇는 이 중간 지점인 이 서아시아 지역이 상당한 무역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많은 상인들이 왔다 갔다 했겠죠. 동쪽에서 즉 한마디로 중국이나 뭐 우리나라나 뭐 이런 일본 이런 동아시아 세계, 뭐 인도도 포함되겠죠. 이런 아시아 세계의 물품을 사다가 서아시아에 팔거나 아니면 더 먼 유럽에다가 팔아서 중개무역을 통해서 이득을 얻는 사람들. 반대로 유럽의 물건이나 서아시아의 물건을 가지고 동아시아에 가서 판매해서 이득을 얻는 이러한 형태의 무역이 상당히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아주 핫 아이템이었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무역이 상당히 발달했기 때문에 상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교류를 하면서 점점 이 서아시아가 여러 문화라든가 뭐 종교라든가 뭐 온갖 그냥 뭐 경제라든가 이런 정치 등등의 여러 중심지가 되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중심지. 종이 치네요. 바다를 통한 무역들만 발달하게 되었어요. 여기 지도를 보면은 육지로도 다녔겠지만은 바다로도 다닌 바닷길들이 보이는데요. 이러한 바닷길을 통해서도 무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옛날 그림들을 보면 서아시아 사람들이 배를 타고 쭉쭉쭉쭉 가가지고 무역을 했다는 것도 우리가 그림을 통해 알 수 있죠. 이들은 특히 삼각돛을 사용했는데요. 삼각돛은 뭐냐? 삼각돛이란 건요, 바람을 뒤에서 받아야만 가는 그런 네모난 평평한 사각돛보다 이 삼각돛은 맞바람을 받으면서도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이 항해에 상당히 유리했다고 합니다. 뭐 아무튼 여러분들 뭐 실크로드라고 들어보셨죠? 비단길. 그렇습니다. 우리가 중국사 공부할 때서부터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겠죠? 중국의 장안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로마에까지 이어지는 이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로마에까지 이어지는 이 실크로드, 비단길. 뭐 많은 학자들은 이 비단길의 끝은 장안이 아니고 쭉 이어져가지고 우리나라 신라의 경주까지 간다라는 그런 학설을 펼치는 그런 학자들도 있긴 있는데 굉장히 좋은 학설인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러한 동아시아 물류, 허브, 교통망의 대표적인 이 실크로드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었던 이 이슬람 세계는요, 서아시아는요, 굉장히 무역으로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역으로 이제 번성을 하게 됐다는, 무역으로 번성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빈부격차가 생겨나게 되었어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성공한 상인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반해서 무역에 실패했거나 아니면 뭐 불의의 사고를 당해가지고 사업이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들은 하층민으로 떨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사회적 갈등이 생기게 되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익부 빈익빈 이 현상이라는 것 자체가 사회적인 갈등을 충분히 촉발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날에는 이건 해결해야 될 정말 최우선의 과제 아니겠어요? 근데 이러한 사건들이, 이러한 일들이, 사회적 현상들이 이 무역으로 인해 돈을 많이 만지게 된 이슬람 세계에도 서아시아에도 그대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때 무함마드가 등장을 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가르침을 설파를 하는데 그걸 경전으로 만든 게 바로 쿠란이죠. 쿠란. 무함마드가 신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제 만들었다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 쿠란을 통해 가지고 교리를 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알라 신을 유일신으로 섬기는 그런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배척했어요. 크리스트교랑 상당히 유사하죠. 그 이전까지 서아시아의 사람들은요, 다신교였습니다. 수많은 그런 신들을 믿고 마치 힌두교처럼 막 여러 자연물에도 영혼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무함마드 이야기는 뭐냐? 아니다. 유일신이 있다. 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인간은 평등하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빈부격차로 인해 가지고 이 서아시아에도 막 계급 아닌 계급들이 생겨나고 이렇게 사회적으로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라고 주장하니까 하층민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그렇죠? 이슬람 세계에서도 왕족이 있고 귀족들이 있었겠지만 가장 대부분은 평범한 서민들, 하층민들 아니겠어요? 그들의 열렬한 지지를 무함마드가 이슬람교를 통해서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경전인 쿠란을 만들었어요. 쿠란이라는 하나의 경전에 한마디로 이슬람교의 성경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쿠란의 가르침을 다 수록을 해서 이걸 가지고 종교적인 근거로 삼았다는 거죠. 철학의 근거, 교리의 근거로 삼았다는 거죠. 미안합니다. 문자가 와가지고요. 자,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슬람교의 계율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몇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요. 일단 이런 것들이 있어요. 살아생전에 그러니까 살아생전이 아니고 이제 매일 5시인가요? 특정 시간에 이 메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슬람교의 성지인데 그쪽을 향해서 절을 하라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라마단이라는 금식을 해야 되는 기간이 있대요. 그때 이제 금식을 해야 된다고 해요. 해가 떠 있는 동안에. 해가 지면은 마구마구 먹어도 되는 모양이에요. 그 다음에 평생 쿠란을 열심히 읽고 연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을 거의 의무로서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하여튼 내용은 상당히 좋네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살아있는 동안에 한 번은 이슬람교의 성지인 메카에 한 번 순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의 권장사항, 의무사항 이렇게 삼고 있다고 하네요. 네, 이런 게 이슬람교의 교리들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성질이 나 있을까요? 엄청나게 성질이 나 있네요. 이슬람 세계, 그러니까 서아시아의 귀족들이 성질이 났다는 걸 표현하려고 선생님이 구글에 여기저기 성질난 중동 사람의 사진을 찾다 보니까 이 아저씨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저씨는 죄가 없어요. 이 사람 사진 퍼온 선생님이 죄가 있지. 자, 아무튼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우라고 이런 사진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런 교리를 펴면서 하층민들을 다 자기 세력으로 끌어들이고 있었던 무함마드. 그때 이 서아시아의 귀족들은요, 가만히 있었을까요? 이렇게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질서를 어지럽히는 무함마드를 그냥 참고 있었을까요? 원래 이 서아시아의 귀족들은요, 아까 설명했다시피 수많은 신을 섬기는 종교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신들의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종교의 위세에 자기네들이 힘입어서 자기의 우월한 지위를 확보하고 있었는데 돈도 많이 벌고 그 다음에 독점적인 그런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누리고 있었는데 무함마드라는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새로운 종교를 펴면서 인간은 평등하다라고 하면서 질서를 흔드니까 당연히 이 서아시아의 보수적인 귀족들은 무함마드를 어떻게 가만히 두려고 그랬을까요? 아니죠. 화가 나가지고 무함마드를 다 죽이려고 난리가 났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보수적인 귀족들이 무함마드를 탄압을 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보수적인 귀족들이 군대를 동원하고 해서 이 메카라는 곳에 머물고 있었던 이 도시에 머물던 무함마드를 죽이려 그러니까 무함마드는 가만히 있다 죽어야 되나요? 아니죠. 여기 또 썼네요 선생님이. 보수적인 귀족이 무함마드를 탄압하니까 무함마드는 어떻게 했느냐? 622년에 헤지라라는 것을 감행하게 됩니다. 자, 동그라미 이번에 헤지라 써보자. 헤지라.
헤지라가 뭐냐? 헤지라는 성스러운 도망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메카에 있었던 무함마드가 이 귀족들의 이 공격을 피해가지고 메디나라는 도시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헤지라가 되겠습니다. 헤지라. 그래서 메디나로 간 무함마드는요, 자기의 제자들과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세력을 규합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무함마드의 헤지라였죠. 무함마드가 메디나에서 이제 교세를 확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뭔가 훗나를 도모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세력이 모인 무함마드는요, 대군을 이끌고 자기가 도망 나왔던 도시, 보수적인 귀족들이 세력을 떨치고 있었던 도시 메카로 다시 쳐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겼을까요? 네,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리하여 메디나로 도망갔던 무함마드는요, 밑으로 내려와서 메카를 다시 점령하고 아라비아 반도 일대를 자기의 세력권에 넣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 하나의 큰 힘이 되었던 이 원동력은 바로 뭐냐? 바로 그가 창안한 이슬람교였다는 겁니다. 이슬람교. 자, 이렇게 해가지고 메카를 정복한 무함마드는 아라비아 반도 대부분을 통일하였다. 630년에 이제 통일을 했다는 거죠. 우리나라 언제 때입니까? 삼국시대 때 계속 이어지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슬람교의 성립과 이 무함마드의 등장, 그리고 이슬람 세계의 통일 첫 걸음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에 관련된 영상 한 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라비아 반도는 사막 지역으로 이 지역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다양한 신을 섬기며 유목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6세기경 아라비아 반도에 접해 있던 사산 왕조 페르시아와 비잔티움 제국 사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전쟁으로 기존의 동서교역로가 막히게 되었고 대신 아라비아 반도가 중개무역의 거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홍해 연안에 있는 메카와 메디나가 무역의 중심 도시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귀족들이 무역을 통해 얻은 이득을 독차지하여 빈부의 차가 커졌고 교역로를 차지하기 위한 부족들의 대립도 심해졌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새로운 종교를 일으키고 아라비아 반도를 통일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메카 출신의 무함마드로 일찍이 부모를 잃고 숙부를 따라 무역업에 종사하였습니다. 그리고 25세가 되던 해 부유한 미망인 카디자와 결혼하여 생활의 안정을 찾습니다. 그때부터 무함마드는 진리를 깨닫기 위해 명상을 하였고 40세가 되던 610년에 천사 가브리엘을 통하여 알라의 계시를 받습니다. 이후 20년 동안 무함마드는 가브리엘로부터 알라의 계시를 받았고 계시받은 내용을 기록하여 이슬람교의 경전 쿠란을 완성하였습니다. 무함마드는 유일신 알라를 섬기는 이슬람교를 창시하고 모든 인간은 신 앞에서 평등하다고 가르침으로써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습니다. 무함마드가 세상을 떠난 후 무함마드의 계승자들은 아라비아 반도를 넘어 영토를 크게 확장하였고 이슬람교도 더욱 빠르게 전파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슬람교는 전 세계 57개의 나라에서 13억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믿는 세계 종교로 성장합니다. 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슬람교의 성립에 대해서 보셨습니다. 이제 정통 칼리프 시대 볼게요. 정통 칼리프 시대. 정통 칼리프 시대. 무슨 뭐 국밥집도 아니고 무슨 정통 칼리프 시대가 뭐냐. 이 칼리프라는 건 뭐냐. 이슬람 세계의 지도자를 뜻합니다. 칼리프. 이 정확히 말하면 이제 종교적 지도자의 개념이 되겠죠. 칼리프. 처음에 칼리프는 종교적 지도자와 정치적 지도자의 뜻을 모두 다 합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였어요.
일종의 뭐 무슨 여러분들 왕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칼리프는 조금 의미가 다르긴 해요. 아무튼 해가지고 보도록 할게요. 정통 칼리프 시대. 무함마드도 영원히 살 수는 없었겠죠. 무함마드가 죽고 난 뒤에 많은 후계자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아부바크르, 우마르, 오트만, 알리와 같은 사람들인데요. 아부바크르는 무함마드의 가장 친한 친구, 우마르는 무함마드의 친구이자 종교 지도자, 그리고 오트만은 또 무함마드의 친구이면서 종교 지도자, 그리고 알리는 무함마드의 사촌 동생이면서 무함마드의 딸인 이제 파티마의 남편인 좀 특이하죠? 네, 그런 사람들이 되겠는데요. 이 사람들이 무함마드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지도자 자리를 차례로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2대 칼리프, 1대 칼리프 무함마드, 1대 칼리프? 무함마드는 칼리프라고 하기는 좀 그렇죠. 무함마드 2대 1대 칼리프 아부바크르, 2대 우마르, 3대 오트만, 4대 알리까지 이어지는 이 시기를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 정통 칼리프 시대라고 얘기하는 거죠. 무함마드는 자기 자식에게 권력을 넘겨주기보다는 능력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슬람 세계의 지도권을 넘겼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합리적이죠? 자, 그리하의 정통 칼리프 시대에는요, 땅덩이가 엄청나게 넓어지게 돼요. 이 우리가 흔히 이슬람 제국이라고 불리는 이 세계가 점점 더 확장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사왕조 페르시아라는 이 나라,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우리 지난번에 배웠었죠?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말고 사사왕조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사사왕조 페르시아를 격파하고 서아시아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석권하는데 더 나아가서 이 북아프리카, 지금의 이집트 있는 지역까지 점점 더 영토를 넓혀갔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함마드가 죽고 난 다음에 칼리프라는 걸 선출했다는 거죠. 동그라미 3번에 칼리프,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내용 풀어서 해석하고 있네요. 영토가 확장됐어요. 이집트 그리고 사사왕조 페르시아를 정복해서 영토를 넓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를 이슬람교로 개종 안 하면 다 죽인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이슬람교로 개종을 하는 사람에게는 특혜를 줬어요. 세금을 많이 깎아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원래 여기 살던 사람들은요, 정복지 사람들은 세금 깎아준다고 하니까 특별히 자기네들의 전통을 이어나가야 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이슬람교로 개종해서 세금 혜택들을 좀 받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상당히 정복한 지역에 대해서 관대하고도 유화적으로 정책을 펴나가다 보니까 이슬람 세계가 짧은 시간 안에 급속도로 커질 수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제 바로 밑으로 내려가면 우마이야 왕조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왕조의 시대가 시작되는 거죠. 우마이야 왕조. 661년에서부터 750년까지 존속했던 왕조인데요. 우리나라 삼국 통일기에서부터 통일신라 남북국 시대 때 얘기가 되는데요. 4대 칼리프가 바로 알리였어요. 알리인데 이 알리는요,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1대, 2대, 3대, 4대 칼리프들은 쭉쭉쭉쭉 순조롭게 승계를 받았는데 이 4대 칼리프 알리는요, 무아위야라는 사람한테 암살당하고 말았어요. 이름 되게 특이하죠? 무아위야. 이름 참 희한하네요. 이 무아위야라는 사람이 알리를 암살하고 새롭게 자기가 칼리프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러자 사람들 사이에서 아주 소문들이 무성하게 되죠. 4대 칼리프 알리께서 살해당하셨다는 건 그동안 선출되던 칼리프의 직위를 이제 한 집안에서 계승하겠다라고 주장했다는 것이죠. 이 알리를 암살한 무아위야라는 사람이 그동안은 칼리프라는 게 선출되어가지고 쭉 이어졌는데 이 무아위야는 이제 이 칼리프는 우리 집안에서만 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만들어지게 된 게 그 유명한 우마이야 왕조였다는 거예요. 우마이야 왕조. 자, 이 무아위야는요, 자기를 따르는 세력들을 추스려서 이슬람 세계를 통째로 집어삼키게 됩니다. 그리고 수도를 어디로 옮기느냐? 다마스커스라는 곳으로 수도를 옮기게 돼요. 다마스쿠스라고도 하는데요. 다마스쿠스 혹은 다마스커스, 이거나 저거나 똑같습니다. 여기를 천도를 해서 적극적으로 대외 정복에 나서게 됩니다. 아무래도 알리를 암살했기 때문에 이 무아위야는
뭐랄까, 정통성이라든가 이런 데 시비가 걸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정통성 시비가 있는 군주들이 주로 많이 하는 게 뭐냐 하면, 짧은 기간에 뭔가 성과를 내려고 욕심을 많이 부려요. 그래가지고 짧은 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좋은 건 영토로 확정하는 거죠. 그래서 정복 사업에 뛰어들어가지고, 이 북아프리카, 심지어 여기 이베리아 반도 인근까지도 영토를 확장하게 되었다. 여러분, 유럽의 스페인이라는 나라 아십니까?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포르투갈이라는 나라 아십니까?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이 지역까지 다 점령해가지고 유럽 세계를 이제 이슬람 세계가 압박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게 바로 아까 지금 설명한 우마이야 왕조에서 있었다는 거. 우마이야 왕조. 다마스쿠스 천도 적극적인 대외 정책 실시하여 중앙아시아와 북아프리카, 유럽의 이베리아 반도까지 영토를 와이드하게 확장을 했다는 겁니다. 자, 뭐 무슨 소리가 막 왕왕왕왕 들리죠? 네, 선생님은 이게 강의를 녹화하고 있는 중에 아래 3학년 교실에서 뭐 선생님께서 또 온라인 수업을 또 직접 줌으로 하시나 봐요. 자,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선생님 목소리만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이 붐마이크에는 선생님 목소리만 많이 들어갈 거니까. 자, 근데 이 우마이야 왕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마이야 왕조는요, 상당한 인종주의와 민족차별적인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었던 왕조였어요. 아랍인 중심 정책을 폈어요. 아랍인이 아니면 이슬람 구도를 차별했습니다. 여러분들, 뭐 서아시아의 중동에 사는 사람이라고 다 똑같은 민족이라 생각하십니까? 지금의 이란 사람, 이라크 사람, 사우디아라비아 사람, 그 다음에 뭐 시리아, 레바논, 뭐 터키 사람 다 똑같은 민족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수많은 민족들이 있어요. 아라비아 반도 지역에 살고 있는 아랍인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란의 주된 페르시아인, 그 다음에 터키인, 투르크인, 그 다음에 거기에 소수민족들이 뭐 쿠르드족 등등등등등등등 파슈툰족, 수많은 종족들이 모여 살고 있는 게 서아시아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중동 사람들더러 당신들은 똑같은 중동 사람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 되게 기분 나빠할 거예요. 반대로 말해서 중동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이랑 일본 사람, 중국 사람이 있는데 뭐 몽골 사람, 베트남 사람 다 모였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어, 야, 너 그냥 똑같은 아시아 사람이잖아. 너 중국 사람이랑 똑같은 사람 아니야? 일본 놈들이랑 똑같은 사람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왜 쟤네랑 똑같아 내가? 기분 나쁘게.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지 한민족인데 어디 말이야. 그 기분 나쁜 게 당연해요. 마찬가지로 이 서아시아 사람들도 같은 민족이냐라고 딱 도매금 져버리면 기분 나쁘다는 겁니다. 근데 아무튼 이 우마이야 왕조의 영토 안에 여러 서아시아의 민족들이 있었는데, 이 우마이야 왕조는요, 이슬람 교도들 중에서도 아랍인이 아닌 사람들은 차별했어요. 그러니까 아랍인이 아닌 이슬람 교도들은 당연히 우마이야 왕조에 불만이 많았겠죠. 그래서 주민의 불만, 내부 분열, 정복지 주민들의 저항을 막 하게 됩니다. 우마이야 왕조한테 정복당했던 그런 정복지의 주민들이 우마이야 왕조에 반발을 하게 되면서 결국 우마이야 왕조는 어떻게 되냐? 망하게 되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마이야 왕조가 망하고 들어선 왕조는 바로 아바스 왕조 되겠습니다. 아바스 왕조. 자, 아바스 왕조 하면서 우리 뒷장으로 넘어갈게요. 뒷장. 아불 아바스라는 사나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불 아바스는요, 우마이야 왕조를 대신해서 새로운 왕조를 건립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마이야 왕조의 그런 왕족들을 다 유인해가지고 다 쳐 죽인 다음에 새로운 왕조를 열게 되었으니 이게 바로 아바스 왕조였습니다. 이 아불 아바스가 만든 아바스 왕조는요, 우마이야 왕조의 수도였던 다마스커스에서 어디로 수도로 옮기냐? 바로 바그다드라는 곳으로 수도로 옮기게 됩니다. 바그다드, 이라크의 수도죠. 지금 현재 바그다드 유명하지 않습니까? 바그다드 카페라는 무슨 영화도 있고, 이 바그다드로 옮기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펴는데 아랍인 중심 정책을 폐지해요. 이슬람 교도면 누구나 다 우대를 받을 수 있게끔 아랍인 우대 정책을 폐지하고, 이슬람교로 개종 시에 세금 감면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계속해서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비아랍인을 관리나 군인으로 채용하기도 했다는 거죠. 이렇게 평등 정책을 펴니까 당연히 우마이야 왕조 때보다 아바스 왕조에 대한 지지가 좀 더 올라가겠죠. 네. 넘어갑시다.
자, 그리고 영토를 넓히고 하면서 어디랑 부딪히게 되냐? 바로 그 당시에 동쪽에 있었던 중국의 왕족, 당나라와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탈라스라는 곳은 당나라 군대와 싸우게 되는데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탈라스 전투가 되겠습니다. 탈라스 전투. 여기에서 어디가 이겼을까요? 당나라가 이겼을까요? 아니면 아바스 왕조가 이겼을까요? 네, 아바스 왕조가 승리를 거두게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동그라미 3번 빈칸에 들어갈 바그다드가 발전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때 승리를 거둔 아바스 왕조는요, 여기에 그 패배한 당나라 군대에서 많은 기술자들을 자기네 나라로 잡아갑니다. 그 중에는 종이 만드는 기술자, 또 여러 가지 의학 기술을 가진 기술자들, 여러 기술자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기술자들이 이슬람 세계에 잡혀가서 기술들을 이슬람 세계에 전파하다 보니까 아바스 왕조가 발전하게 되었고, 수도인 바그다드도 덩달아서 훨씬 더 발전하게 되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아바스 왕조는 천년만년 가지는 못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드디어 1200년대 중반에 몽골이 쳐들어와요. 몽골. 그 지긋지긋한 몽골놈들, 고려를 그냥 7, 8차례나 쳐들어와서 그냥 전화에 빠뜨렸던 이 몽골놈들이 예외 없이 아바스 왕조에도 쳐들어와서 사람을 엄청나게 죽여놓고 그냥 해골을 다 쌓아놨죠. 자랑무도한 이 몽골놈들이. 그리고 저항하는 그런 곳들은 다 폐허로 만들어버렸다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꾸 전화가 오네요. 잠깐만요. 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몽골의 침입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아바스 왕조는 13세기에 멸망하게 되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외에도 이슬람 세력의 확대 보도록 할게요. 그 외에도 우마이야 왕조가 아바스 왕조에 의해서 멸망했을 때 살아남은 우마이야 왕조의 왕족들 몇 명이 저기 스페인, 포르투갈이 있는 이베리아 반도로 도망갑니다. 오마르가 도망가가지고 그 오마르가 우마이야 왕조를 잇는 의미에서 후우마이야 왕조라는 왕조를 열었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집트 지역이 또 따로 나중에 떨어져 나와서 파티마 왕조라는 왕조가 많이 만들어졌다는 건데 여러분들 그냥 알아만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이슬람 세계가 더욱더 넓게 확장되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보셨으니까 우리 영상 한 편 보도록 할까요? 시아파, 수니파 갈등이라는 영상인데 이 영상이 제니스쿨 영상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안타깝게도 잘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고 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발 안 잘리기를 빌면서 봅시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잘 보셨나요? 영상이 부디 잘리지 않았기를 빌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잘렸어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선생님이 앞에 설명했던 내용을 여러분들 영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니까 만화로 만들어 놓은 거니까 잘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등교해서 보면 되는 거지. 하여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슬람 세계와의 동서교역. 이슬람교는요, 상업행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이었어요. 왜냐? 무함마드 자체가 상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슬람 세계는요, 예전서부터 전통적으로 농업이나 어업 이런 거보다는요, 상업으로 먹고 살던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나라에서도 상업을 적극 장려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세력이 또 동서교역로에 위치해 있었잖아요. 동아시아와 유럽 사이에 있다 보니까 동서 중개무역을 하는데 상당히 유리했다는 거죠. 그런 배경으로 동서교역에 앞장서게 되었다는 겁니다. 동서교역 볼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비단길과 바다를 통해서 아시아와 교류하는 이 바닷길을 통해서 이슬람 세계는 동서교역을 선도하게 됩니다. 어떠한 것들을 많이 실어다 나갔느냐? 동아시아에서 특히 중국의 도자기, 비단, 종이, 인도나 동남아시아의 향료, 설탕, 이런 목재 이러한 것들을 서아시아와 유럽에다가 팔고 서아시아에서 나오는 금, 은그릇, 장신구, 유럽의 무슨 모피, 모직물, 아프리카의 여러 금이나 이런 것들. 종이 치네요. 이러한 것들을 동아시아에다 판매하는 식으로 해서 이득을 남기는 동서 교류 무역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서 이런 것만 전파됐겠습니까? 이슬람교와 이슬람 문화가 전파되면서 이제 문명 간의, 문화권 간의 교류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어디냐면 바그다드가 되겠습니다. 이 바그다드라는 이 대도시를 형상화한 이 그림이라기보다는 양탄자를 갖다가 손을 놓은 게 되겠죠. 저쪽에 무슨 날아가는 양탄자를 타고 날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실제 저런 거 타고 날아다니는 건 아니고 아무튼 상상해서 이제 자수를 놓은 그림이 되겠는데요. 바그다드라는 도시 외에 많은 대도시들이 상업적인 이득을 얻어가지고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류가 촉진됐어요. 동서 문화 교류가 촉진되고 이슬람교가 전파되었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확산되었다. 우리나라에도 이슬람 문화가 전파가 되는데요. 이건 뭐냐면 신라의 수도인 경주, 이 경주에 지금까지 남아있는 괴릉의 무인상이 되겠습니다. 왼쪽에는 무인상, 오른쪽에는 문인상 되겠는데요. 무인상을 보면 이 문인상과 생긴 게 너무 달라요. 똑같은 신라 사람들이었을 텐데 이렇게 생긴 게 다른 이유는 뭐냐? 이 둘 중 어느 한쪽들은 신라 사람들이 아니라 태생이 다른 나라, 다른 지역 사람들이었을 거라는 거죠. 봤더니 어떻습니까? 이 왼쪽에 두 명 무인들은요, 눈도 크고, 막 수염도 막 덥수룩하고 부리부리해요. 반면에 오른쪽에 문인들은요, 전형적인 동아시아 사람들의 모습이죠. 따라서, 신라 시대 때도 이런 서역 사람들이 와가지고 활동을 했구나라는 것을 이런 유적들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유물들을 통해서. 실제 그런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살았으니까 이런 석상들도 만들 수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 처용가라고 혹시 아십니까? 문학작품 중에 처용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특이하게 생긴 사람인데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부인도 얻고 해서 잘 먹고 잘 살았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물론 이제 위기도 많이 있죠. 뭐 내용은 선생님이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근데 이 처용이라는 사람이 신라 사람이 아니죠. 어느 나라 사람이겠습니까? 멀리 서아시아에서 신라에 온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슬람 제국의 확대와 상인들의 진출로 인해서 문화 교류가 활발해졌고 그리고 이슬람교를 바탕으로 다양한 문화 요소가 융합되게 되었다.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이슬람 세계의 학문 발전 보겠습니다. 이슬람 세계의 학자들끼리 서로 막 논쟁이 붙는 모습이 되겠는데요. 이 사람들은 주로 쿠란에 대한 해석 과정에서 신학, 철학, 법학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쿠란은요, 아랍어 외의 언어로는 번역을 못하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쿠란을 읽으려면 아랍어 공부를 해야 됐고, 그래서 아랍어가 보급되게 되는 그런 현상도 낳게 되었죠. 건축, 이거 도움이라는 구조입니다. 도움. 동그랗게 되어 있죠. 도움이라는 구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마스쿠스 사원 보세요. 이 뾰족한 탑이죠. 이 탑에 올라가가지고 기도 시간에 막 소리로 목소리로 막 알리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이런 도움 구조, 그 다음에 뾰족한 탑, 그 다음에 마지막 이걸 뭐라고 하냐? 아라베스크 문양이라고 합니다. 아라베스크 문양. 아라베스크. 자, 동그라미 4번에 아라베스크라고 쓰세요. 이슬람 종교에서는요, 이슬람교에서 우상숭배를 철저하게 금지하다 보니까 신의 모습을 형상화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식물의 줄기나 아니면 꽃의 문양을 본따가지고 뭐 종교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예술 작품으로 승화시킨 아라베스크라는 문양으로 벽면을 장식하기도 했다.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문학면에서는 나르는 양탄자, 뭐 알라딘과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는 소설 아라비안 나이트가 유명하죠. 교훈적인 작품으로서 산문과 서랍문학이 발달했고요. 그 다음에 또 과학적인 면에서 아라비아 숫자가 발달하게 됩니다. 인도에서 만들어진 숫자가 아라비아를 거쳐 현재의 숫자로 이어지고 있죠. 우리가 지금도 우리 숫자 쓰는 걸 아라비아 숫자라고 흔히 부르잖아요. 네. 피타고라스의 정리. 이 사람들이 만든 건 아니지만 이 피타고라스가 만든 이 그리스의 수학적인 원리를 가져와서 집대성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천문학을 갖다가 연구하고 있는 학자들인데요. 무역을 하려면 먼 길을 다녀야 됩니다. 그러면 망망대해나 아니면 넓은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그냥 그걸로 땡이죠. 어디가 어딘지 알 수가 없으니. 그래서 별을 기점으로 삼아가지고 방향을 찾아내는 그러한 노력들이 많이 행해지고, 그리고 그걸 학문으로 만든 천문학들, 이런 것들이 발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의학이 되겠습니다. 의학. 옛날에 유럽의 중세에만 하더라도 흑사병과 같은 전염병에 유럽 사람들은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어요. 과학적인, 의학적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이슬람 세계 사람들은 의학적인 지식이 있다 보니까 환자를 격리시키거나 아니면 병원균의 매개체가 될 수 있는 것들을 딱딱딱딱 차단하면서 예방을 많이 해왔습니다. 네, 그 의학이 많이 발달했어요. 이 장면은 어떤 그림이냐, 이 아저씨를 매달아 놓고 막 팔 꺾기를 하면서 고문하는 게 아니라 팔 빠져서 다친 사람의 팔을 맞추고 있는 그런 정형외과적인 그런 이 응급 조치를 하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의학이 많이 발달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넘어갈게요. 자, 이슬람 문화. 뭐 여러 가지 교류가 있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탈라스 전투로 인해 갖고 당나라 포로들을 많이 잡아왔다 그랬죠? 그 사람들로 인해서 나침반 만드는 법, 그 다음에 종이 만드는 법,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화약, 뭐 이러한 것들이 유럽에 전파가 되면서 그러니까 유럽의 전파가 이슬람 세계의 전파가 되면서 이슬람 세계가 더 발전해요. 그래서 이 기술을 이 이슬람 사람들이 다시 유럽에다 전파하면서 기술이 동아시아와 서아시아 그리고 유럽에까지 쭉 번지게 되었다는 거죠. 네. 유럽 과학 발전에 기여했다. 천문학, 지리학을 중국에 전파하기도 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별을 보고 정확하게 강의를 찾는 이러한 것들도 중국에 전파가 되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모든 과정이 끝이 났습니다. 자, 우리 실전 문제 풀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선생님 따라오세요. 자, 1번.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함마드가 사망한 이후 이슬람 공동체를 이끌 칼리프를 선출했는데 이 시기에는 뭐가 됐습니까? 옳지 않은 거. 1번. 이슬람교 세력 확대 맞아요. 3번. 이슬람 세력 이집트 차지 맞아요. 이슬람교로 개종하면 세금을 감면해 주었다 맞아요. 5번. 이슬람 세력이 사사왕조 페르시아 정복했다 맞아요. 자, 2번. 아랍인 중심 정책이 실시된 건 정통 칼리프 시대 다음인 우마이야 왕조 때죠.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3번 볼게요. 2번 볼게요. 2번. 밑줄 친 기역에서 미음 중에서 옳지 않은 거. 정답은 몇 번입니까? 5번이죠. 점점 더 어떻게 됩니까? 바그다드가 쇠퇴하고 다마스쿠스가 성장했다? 아니죠. 바그다드도 성장을 하게 되죠. 2번에 5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모든 시간들을 다 마무리했고 다음 시간에 배울 거 선생님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떤 내용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까? 설레지 않으십니까? 짜증나십니까? 자, 카메라를 들고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입니다. 다음 시간은 4단원 유럽 세계의 형성과 발전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세요. 자, 이 다음 시간에 배울 유럽 세계의 형성과 발전 이 16강이요. 사실상 여러분들의 2학기의 실질적인 마지막 시간이 될 겁니다. 왜냐?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가 될 거거든요. 이 4단원 유럽 세계의 형성과 발전까지만 시험 범위에 나오고요. 이 뒷부분은요. 대단원, 9단원은 아마 여러분들 범위가 아닐 거예요. 안 들어갈 거예요. 대충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여기서 이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